잘 기억 안 나죠? 네. 네,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사병화된 병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군대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리우스하고 술라가 이제 그 뭐냐 이제 정면 대결을 한번 벌였던 거죠. 그쵸? 마리우스는 어디예요? 평민. 술라는 어디예요? 원로원, 귀족들 편에 서서 이제 정면 대결을 한번 벌였었고 누가 이겼었어요? 술라가 이겼죠. 그쵸? 술라가 이기고 이제 뭐예요? 한 3년 동안 이제 모든 권리를 갖고 이제 뭐 하느냐? 이 평민 편을 들던 사람들을 이제 다 숙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년 지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독재관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그 공화 정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화 정책으로 돌려놓는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역사의 무대로 이제 퇴장하는 게 이제 술라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의 그 기본 방향이 아마 달라지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병화된 병사들, 그쵸? 그리고 이게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로마가 계속 해외 원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가 계속 넓어집니다. 영토가 계속 넓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공화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서로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빠른 어떤 효율적인 그런 그 결정이 좀 어려운 체계입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술라가 이전 체계로 그 안정시킨다라고 했지만 그게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율리우스 시저라고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풀네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래요. 그쵸? 그 사람이 이제 술라가 이 복구해 놓은 요 체계를 뒤집으면서 이제 그 제정의 시대를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술라의 개혁은 사실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계속되는 혼돈과 무질서로 인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 집도 절도 없고 나가서 싸우고 오면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계속.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사병화되고, 음. 그리고 사병화 쪽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퇴역할 거 아니에요. 사병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그럼 퇴역하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할 거 없으니까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죠? 뭐 먹을 거 달라 이런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폭도 막 이런 사람들처럼 되는 건데 그게 점점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자유가 제약을 받아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공화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공화정으로 그 문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족들이 서로 이권 다툼하면서 막 뭐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계속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쵸? 그 혼란을 야기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자유를 보장한다 보다도 뭐예요? 내가 자유를 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 의사를 묻고 내 합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사를 묻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조금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언가 결정했는데 그런 공식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게 아니라 뭐예요? 권력을 지닌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라가 운영된다고 해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해 보자라고 했더니 뭐예요? 지들끼리 그죠. 이권 다툼하느라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진짜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족 원로원 세력들 무시하고 그냥 결정해서 내려주면은 따르게 하는 차라리 이런 전제 권력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요런 인제 쪽으로 사회가 또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지도자라는 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의와 뭐 토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힘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네 요런 식으로 '나라가 쪼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정하면은 따라오는 방식대로 빨리빨리 적시적시 처리를 하게 해 줘야 그만큼 이제 이게 커졌고 나라도 커졌고 문제도 많아지는데 그래야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는 권력의 분산 견제가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힘을 잡으면 인제 어떻게 한다? 그거를 집중시켜서 내가 전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인제 카이사르의 인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병화된 직업 군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밑바탕으로 존재하는 그 방향에서 카이사르는 인제 로마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방향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몰아줘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권리를 다 보장하고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젠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너무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 넓게 못 본다는 거죠. 넓고 폭넓게 못 보고 자기들 코앞만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해안을 지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와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권한을 몰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그쵸? 그런 인제 상황으로 인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카이사르는 인제 대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요 앞에서 요 마리우스의 외손자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까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어 뭐 정착지를 뭐 마련해 주고 뭐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검투 경기 막 이런 거 열어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뭐 이런 어떤 대중 영합적인 그런 정책들을 또 많이 인제 내놓고 시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평민파를 인제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원로원에서는 이 술라도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원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인제 하여간 이런 평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인제 쪼끔씩 인제 공직을 인제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재무관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해외로 돌아서 조그만 뭐 군공도 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쪼끔씩 해서 인제
그 최고 지위가 이제 말했던 것 같은 집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집정관 자리에까지 가는 그 코스를 이렇게 밟아갑니다. 많은 방해와 그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그 실력은 있었던 거예요.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밟아 나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집정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귀족 세력들 있잖아요. 원로원으로 대변되는 귀족 세력들이 이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당선되는 거를 절대로 막아야겠다. 이제 이런 사실상의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원로원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당대 로마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따라가는 파트로스 클리엔테스라는 관계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거를 동원을 해서, 야, 카이사를 찍지 마라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안 찍는 거예요. 우르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온 힘을 모아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집정관 선거에 나오는데 이제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도 이제 그거를 알았겠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선거에서 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냥 물러설 수 없었던 카이사르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면서 이제 고심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옆에 폼페이우스라는 사람하고 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 카이사르가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많이 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뭐, 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이제 무료하니까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막 큰 거대한 검투 경기 이런 거 열어주려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쵸? 요게 이제 카이사르가 대무관 때 한 행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고를 가서 쓰려고 하면은 원로원에서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맞겠죠, 당연히. 그쵸. 야, 그런 행사 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원로원에서 재정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재무관으로서 이러한 행사를 저기 시민들을 위해서 열려고 딱 계획을 했어요. 근데 원로원에서 자금 집행을 안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느냐? 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그런 대회들을 막 열어줍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돈 부자였던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술라 밑에서 일하던 부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포에니 전쟁 이후로 여기 지중해 있으면은 서지중해 전역이 로마의 패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러면 이 동쪽은 여전히 로마의 패권 안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있고, 여기 소아시아 터키 지역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집트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요 포에니 전쟁 이후로 로마의 패권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이제 동방 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장군이 바로 이 폼페이우스예요. 술라의 이제 부관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러한 동방 원정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이제 명성을 쌓았던 사람이 이제 이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제 사실 귀족파예요. 원로원 쪽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카이사르하고 크라수스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럼 계기가 뭔가 필요하겠죠. 카이사르는 기본적으로 평민을 기본으로 해서 원로원이랑 대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귀족을 대변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크라수스하고 손 잡는 건 쉬워요. 맨날 돈 저기 빌려오던 관계니까. 카이사르가 망하면은 크라수스는 자기가 빌려준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쵸? 그러니까 크라수스는 카이사르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폼페이우스하고 손잡는 거는 쉽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손을 잡게 되느냐?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동방 원정 같은 거를 다니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성공을 했지만 여기서 폼페이우스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던 병사들 중에서 제대하는 퇴역병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쵸? 지금도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 정년되면 어떻게 돼요? 정년 퇴임하잖아요, 그쵸? 정년 퇴임하면 회사에서 뭐 줘요? 퇴직금 주잖아요, 퇴직금. 그쵸?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 남은 여생 편하게 잘 사십시오 하면서 퇴직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폼페이우스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동방원정 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퇴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주느냐? 기본적으로 정착할 땅을 주는 게 이 당시 관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퇴역했으니까 조그만 땅떼기 떼주면은 이제 어떻게 돼? 마치 우리 그 뭐냐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하면은 어떻게 돼? 귀농하잖아요. 귀향해서 귀농해서 남은 생에 이렇게 좀 밭 좀 돌보면서 살고 이러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이 퇴역병들한테 예, 땅을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그 원로원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자, 이러이러해서 이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퇴역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정착할 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로원에다가 이 법안을 제출을 한 거예요. 네, 이 원로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문제는 안 해줬다는 겁니다. 네. 예, 거기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왜 안 해줬느냐? 지금 이 사람들한테 땅을 떼주려면은 그 땅은 어디에서 나요? 지금 그 땅을 얘네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땅을 누가 다 지금 가져가 있는 거예요? 귀족들, 원로원 계층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려면 누구 땅에 결국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그 나눠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통과가 되고 실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요런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불만이 있고 이 퇴역병들한테 체면도 안 서고 요런 상황이어서 이제 원로원과 이제 약간 투닥투닥하는 요런 상황인데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한테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정관이 되면은 야, 이 퇴역병들한테 땅 만들어주는 법 이거 무슨 수를 써서도 내가 통과시켜 줄 테니까 나랑 손을 잡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대신에 이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한다? 이 원로원이 지금 기를 쓰고 지금 나를 집정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선거에서 나한테 찬성표를 던져주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집정관 선거에서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크라수스는 이제 뭐 당연히 사실 이제 카이사를 지지하게 되는데, 또 어쨌든 무언가 이제 그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줬느냐? 옛날에 그 세금은 어떻게 거두었냐면요. 그 국가에서 1년에 얼마 내라고 그 세금 세리한테 1년에 올해는 한 이 정도 너희한테 내라라고 이제 그 할당량을 부과해요. 할당량을. 세금 이제 그 세리한테.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대충 뭐 기록을 보니까 뭐 한 100 정도 거두면 될 것 같아요. 100이라는 양을 할당을 합니다. 그럼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한 110에서 120 정도를 거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00은 올려보내고 나머지 10에서 20은 뭐예요? 자기 목과 비용으로 챙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이라는 양이 걷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걷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작황이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해진 비율대로 걷었더니 100이 아니라 한 90 정도밖에 안 걷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가 10을 채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 할당량 제도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바람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요 카이사르가 이제 크라수스에 이제 또 요 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집정관이 되면은 이 할당량 제도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요 세 명이 이제 그 손을 잡게 돼요. 예, 손을 잡고 비공식적으로 누구를 밀어주냐?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요 이제 동맹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집정관 선거를 치러 보니까 카이사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당선이 되고 이 퇴역병한테 땅 만들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할당량, 세금 할당량 문제를 카이사르가 법안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통과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제를 유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스와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그들의 뜻에 맞게 원로원은 있지만 어쨌든 원로원 자체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요런 이제 체계를 협력 체계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삼두 정치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원로원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 세력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다른 귀족들이 거기에 반하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들의 뜻대로, 요 세 명의 뜻대로 그 세 명의 합의된 그 범위 안에서 나라가 이제 움직여가는 요런 상황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 카이사르는 이제 그 집정관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전직 집정관의 그런 그 권한으로 이제 그 속주라고 로마 본토가 아니라 로마가 점령한 다른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 총독의 권한이 뭐냐? 거기 가서 이제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요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어디로 이제 부임을 할까? 이제 요런 걸 고심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디로 부임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 있잖아요. 프랑스가 예전에 갈리아라고 불렸거든요. 왜 갈리아라고 불리냐? 이 골족이라고 하는 켈트족이 살았다고 해서 골족의 땅이라고 해서 갈리아라고 불렸는데 여기에 켈트족들이 항상 틈만 나면은 이제 로마를 위협하는 그런 강대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로마에 병합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전임 이제 집정관 자격으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요 지역쯤에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어떤 야심찬 계획을 세우느냐. 자기 총독 임기 기간 동안에 이 갈리아 전체죠. 프랑스 전체를 어디에요? 로마에 편입시킨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 삼두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요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요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총 한 10개 군단인가? 10개 군단의 이제 그 지휘권을 이제 그 손에 넣었다고 해요. 여기저기 이제 그 총독의 권한을 받아서. 그리고 이 10개 이 군단을 이제 그 운용을 해서 이 프랑스 전역을, 갈리아 전역을 예, 차례차례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 게 프랑스라고 하는 이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넓어요. 이탈리아 본토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넓은 지역을 7년 만에 제패해가지고 로마에 편입시키는데 성공하는 예,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고 해요. 예, 거기다가 이 카이사르가 굉장히 달변가여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실시간 뉴스를 계속 로마에다가 전송을 했던 예.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의 시민들은 뭐예요? 마치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뭐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 이야기 듣듯이 뭐 흥미진진하게 뭐 하면서 네, 이러면서 카이사르가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가 계속 예, 유지가 되고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온 그 책이 바로 갈리아 전기라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직접 쓴 거예요. 예, 직접 써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돼서 7년 안에 그 내가 갈리아를 그쵸 로마에 편입시킬 수 있었는가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뭐 이제 이 갈리아 전쟁 이후로는 어, 어, 거의 뭐 그 언터처블 그 완전 그 상위 클래스 그런 영웅의 지위로 이제 자리매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갈리아 원정이 그래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그 자기 그 지위를 굳히는데 이제 거의 뭐 결정적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삼두 정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데 이제 왜 깨지느냐? 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돈이 그쵸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어쨌든 힘을 사용해서 이제 각자가 원하는 임지로 이제 부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그 갈리아 지역, 갈리아 지역 총독으로 갔고 폼페이우스는 스페인 지역으로 가요. 스페인 지역으로 가고 크라수스가 이제 시리아 지역으로 가거든요. 네, 여기가 굉장히 부유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재물을 추구하는 크라수스에게 딱 좋은 그런 임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그 상황이 오냐면은 갑자기 7년 안에 갈리아 전체가 재패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 카이사르의 인기가 너무 막 치솟으니까 크라수스가 좀 헛된 욕심을 좀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아보다 사실 훨씬 더 큰 나라고 조직된 나라예요. 그 갈리아는 부족 국가거든요. 근데 그 옆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의 조직된 국가가 요 시리아 옆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크라수스가 자기도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했듯이 자기는 어디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파르티아를 좀 정복을 해서 자기도 카이사르만한 그런 지위와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전멸합니다. 전멸하고 이제 전사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삼두 정치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고 이제 그 폼페이우스는 원래 귀족 그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로원이 이제 이 삼두 정치가 이제 깨지니까 폼페이우스를 다시 이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저기 뭐냐 퇴역병들한테 카이사르 집정관 때 준 뭐 이런 것들 다 해결됐으니까 다시 이제 귀족들이 이제 폼페이우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카이사르 저 너무 커지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너무 위협적이다. 우리는 어쨌든 로마 공화정 그런 어떤 그 질서들을 수호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카이사르 하는 거 봐라. 저거 완전히 저 평민들 사이에서 저렇게 열광적인 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또 야심찬애 아니냐. 거기다가 손에 저기 군사도 지휘를 하고 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로마의 앞날이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에서 저기 그 외적인 군사력에서는 폼페이우스가 더 우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뭐냐, 이제 그 폼페이우스를 이제 원로원이 손에 잡으면은 이제 그 뭐냐, 카이사르가 이런 어떤 군사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협을 조금 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제 카이사르를 이제 그 제거하는 그런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갈리아 이제 그 총독으로서 이제 갈리아를 제패를 했잖아요. 총독의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끝나갑니다.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군사 지휘권을 내려놓고 이제 그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그 원로원이나 그런 데서 자기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군대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자기는 곧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 지휘권을 계속 이제 갖고 있을 수 있게 이 속주 총독이지만 다음에 집정관 선거가 있는데 그냥 하게 해달라. 입후보 한 걸로 원래 가서 직접 등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도 입후보 한 것처럼 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 아니 이제 정치적인 거래를 이제 제안을 해요. 예, 근데 폼페이우스하고 언론이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군 지휘권을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집정관 선거는 뭐 너의 권리니까 오는 거는 와서 출마하는 거는 말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개인의 자격으로, 그쵸? 개인의 자격으로 홀로 로마로 들어와서 입후보 해라. 그러면은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라쿠스 형제처럼 그냥 바로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거를 다 알고 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총독 임기가 끝났으니까 빈손으로 그냥 돌아간다. 이거는 자살행위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그냥 뒤집어 버리자. 마치 그 술라나 마리우스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갈리아를 제패한 그 군단을 그냥 이끌고 내려갑니다. 갈리아를 제패했던 그 군단 중에 한 개인가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끌고 내려가서 그 로마를 점령을 하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폼페이우스랑 이제 또 정면 대결을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반으로 나눠져서 이제 카이사르 대 폼페이우스 전쟁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마치 술라하고 마리우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근데 그 폼페이우스가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결국 카이사르가 이제 전략으로 이거를 이제 결국 뒤집게 돼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하고 원로원 세력이 결국 패배하면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전권을 이제 다 갖게 되는데
마치 그 술라가 했던 것처럼 독재관 자리에 이제 요 이후에 내전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독재관 자리에 앉습니다. 네, 술라는 3년 하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요 앞에 보시면 요게 종신 독재관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입법권, 사법권, 그다음에 군 지휘권을 다 갖고 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직함은 없지만 뭐예요? 종신 독재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법에 없는 거죠. 법에 없는 독재관이긴 한데 종신 독재관이니까. 네, 하여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예,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직위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뭐냐 로마 제 2차 내전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카이사르의 이제 이 말년도 이제 종신 독재관 하면서 그런 계속 어 황제를 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5년 뒤에 암살되는 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3차 로마 내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두 부분에 얘기를 할 텐데 자, 어쨌거나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체계죠. 기존의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체계가 이탈리아에서만 있을 때는 잘 돌아갔는데 이렇게 사실상 유럽 전역이죠.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이런 체계 안에서는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누수가 좀 생기고 그리고 제대로 문제에 대처를 못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득권 세력이죠. 기득권 세력들이 그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 돼서 지금 에, 절대 다수고 급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와 권리를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축소하고 권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군대의 힘을 활용한다. 이게 이제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나 원로원 같은 세력은 어떻게 하는 거? 기존 질서를 수호한다. 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저거는 왕 되려는 거잖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 기존 질서를 수행해야 되니까. 근데 카이사르가 군대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 군대의 힘으로 저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맞붙었는데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카이사르가 군대의 힘으로 이기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종신 독재관, 그쵸? 카이사르의 뜻대로, 그쵸? 정리가 된 거죠, 그쵸?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게 2차 로마 내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카이사르는 이제 5년 동안은 이제 그 전권을 사용해요. 근데 그 5년 뒤에 이제 암살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3차 로마 내전이 됩니다.